재능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뭐 대단히 잘 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애길 때. 왜냐면은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미술을 한 게 아니라 월간 미술을 보면서 미술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중학교 중학교쯤 됐을 때 큰 서점에 갔더니 이제 개간 미술이었어요. 그때는 개간 미술이란 걸 발견을 했고 몇 권 보다 보니까 월간 미술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어가지고 구독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조각가들이 멋있어 보이고 거기 나오는 그 화가들이 뭐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고를 진학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예고를 다녔고 예고 다닌 다음에는 그냥 다니면서부터 그냥 작가였어요.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자의식이 막 이렇게 작가로서 애고가 더 깊은 그런 작가였던 것 같아요. 이미 작가가 된 줄 알고 작업 관련한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으로 막 충만했던 시절을 겪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었어요. 오상길 선생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그 이상호 선생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당시에 개간미술이나 월간미술 펼치면 그냥 주목받는 신예 뭐 이런 걸로 계속 나왔던 작가인데 근데 그만두셨어요 중간에. 그리고 또 뭐 작가들이 당시에 활동을 많이 하던 작가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작가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중학교쯤이면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뭐 밴드나 가수한테 빠지는 시기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때 이제 현대 미술가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스타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의 길을 가겠다고 뭐 이렇게 맹세까지는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작가가 된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예고 가려면은 저희는 수채화 시험을 봤기 때문에 데생이랑 수채화를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다 이제 습득을 한 상태였고 들어가니까 이제 뭐 점토로 조각을 모델링을 하는 체험 같은 거죠. 그런 걸 해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재미있어가지고 그걸 전공을 하게 됐죠. 조각을 처음 시작할 때 베토벤 두상이라고 데드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석고상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주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걸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만들려면 이 석고상의 얼굴을 완전히 가까이 밀착해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그렇게 볼 기회가 없잖아요. 남의 얼굴을. 근데 이 코에서부터 시작하는 눈까지의 이 공간의 공간감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있을까? 그 헨리 무어의 조각에 보면은 그 중간에 구멍 뚫려 있는 거에 관련된 그런 공간감이랑도 일맥상통하는데 이거는 조각은 이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형태들, 그러니까 조각 외에 공간의 아름다움도 보는 게 이제 조각인데 눈의 형태, 코의 형태에 매료된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어떤 공간감에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각을 전공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약간 원초적인 그런 건데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매력이. 예를 들면 이 삼각대라고 치면은 삼각대 이 다리도 근사한데 그 사이에 그 삼각형의 공간들 있잖아요. 그 공간이 그 아름다운 비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월간 미술이나 계단 미술에 등장하던 스타 같은 그런 선생들이 제가 입학을 94학번에 했는데 94학번에 입학을 하면서 다 저희 학교로 뭐라 그러죠? 다른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다 오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왔었죠. 그 홍대에. 그러면서 이제 학교의 그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기도 했고 또
학교 자체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학교지만은 그 안에서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그런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즐겁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동기들을 많이 만나서 그 또 동기들도 좋은 작가들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들과도 즐겁게 지냈었고 아주 흥미로운 대학 생활이었죠. 김영원 선생, 박석훈 선생, 뭐 이수홍 선생, 이형우 선생, 홍성두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예. 박석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철조 같은 걸 많이 가르치셨는데 저는 철조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 양복을 입고 학교 철조실에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자기 작업을 하세요. 철 조각을 진짜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귀감이 되죠. 선생님이 제일 부지런한 그 작업을 하시니까, 부지런하게 작업을 하시니까. 학교를 합격하고 그 조속과 안에 있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카메라 가방만 메고 다녔죠. 이제 카메라 장비 사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 찍는 게 자연스러워질 무렵에 조각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무거우니까 사진은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화지가 종이로 돼 있으니까 인화지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조각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각을 제 로망 중에 하나가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는 건데 나중에 브론즈 조각에 관련된 이제 얘기도 할 텐데 그 목조각 남이 만들어 놓은 목조각, 대리석 조각, 뭐 브론즈 조각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를 내 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건 너무 흥미로운 거죠. 이거는 제가 조각이라는 분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서도 뚝딱 나올 수 있는 조각품을 만들기 원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철조라고 치면은 모든 장비를 풀세트로 갈아입고 고글 하고 뭐 방독면 쓰고 뭐 막 별걸 다 하고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하고 이제 많은 거죠. 금방 완성을 할 수도 없고 석조도 마찬가지고 목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싫었어요. 그냥 그런 재료들이 다 싫고 몸에 또 안 좋다고 하니까 건강도 염려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약간 인체에 유해한 어떤 화학적인 뭔가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른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조각을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각품과 사진 평면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대학교 2학년 때고 대학교 1학년 때야 뭐 그냥 습작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나온 거죠. 아이디어는 군대 가기 전에 났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빨리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사진으로 조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실행이 된 거죠. 첫 작품부터 저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무거운 조각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가 텅 비어 있는 종이로만 구조가 잡혀 있는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작업에서 이미 사실은 그 형식상 완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힘에 관한 집착적 레포트라든가 뭐 무거움에 관한 뭐 이런 내용들은 조각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각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같은 거에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고 조각에 쓰이는 물질들이 다 무거운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비트는 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때 99년에 작업을 처음 하게 되면서 미술관 전시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해에. 근데 뉴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는 어쨌든 그 당시에 청년 작가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청년 작가는 뭐냐면은
지금의 제 나이 정도 40대쯤 되는 작가를 청년 작가라고 칭했던 것 같은데 대가들 뒤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20대 30대를 보내고 40대가 돼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근데 저는 아직 교실에 있는 작가였잖아요. 교실에 있는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뉴밀레니엄이라고 칭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세기에 어떤 작가들이 등장할 것인가 전 세계 미술계에서는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런 뭐 대학공간이라든가 갤러리나 뭐 아니면 미술관까지 전시를 하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21세기에는 이런 애들이 작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제스처죠. 그러면서 우연히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유학을 또 굉장히 많이 갔던 시대였는데, 유학 갔다가 IMF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던 작가들, 그리고 아직 졸업도 안 한 젊은 애들, 이 사람들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국 미술계가 팽창하면서 커졌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전 세계로 유학을 가는 또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으로도 갔다 오고, 미국으로도 갔다 오고, 뭐 파리로도 갔다 오고, 독일에도 많이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이러니까 여기는 한국은 이상하게 막 전 세계 축소판 같은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미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투어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때 한 뭐 20, 30대,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런 작가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람들이 이제 뭐 40, 50대 됐죠, 이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쌍둥이보다 하나 앞선 먼저 나왔던 쌍둥이가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갖고 있는 쌍둥이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데, 얘는 몸도 두 개고, 몸이 두 개가 이제 몸이 붙은 쌍둥이였는데, 그 작품 한 점이 이제 그 대한공간 루프에서 나왔고, 그 전시 자체는 한 대여섯 명이 같이 한 전시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전시에 참여자가 아니라 선배들이 모여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사진을 잘 찍으니까 자기네들이 작업을 할 테니 네가 와서 사진을 찍어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는 기록자의 입장으로 들어갔다가 작업을 뭔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전시에 너도 하자 이렇게 돼서 같이 한 거였어요. 그게 대한공간 루프가 생긴 이후에 세 번째 전시였고, 그리고 그 공간은 새로운 공간이라고 칭해지면서 많은 미술계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작품이 갑자기 많이 확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뭘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많이 살면서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주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작품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있었던 것 같고, 대단한 어떤 그 야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장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이제 문예진흥원에서 운영했던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인사미술공간의 타이틀이었어요. 전시 그 타이틀이었어요. 데오도란트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국적 기업의 광고에 데오도란트가 처음 한국에 등장했었고, 다게레오 타입, 암브로 타입 하는 사진사에 있는 타입 같은 건데, 이런 형식이 미술사에 등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게레오 타입처럼 어떤 형식이라고 지어주면 그 형식이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용어로서. 데오도란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잘 많이 안 쓰지만 잘 안 쓰는 물건이 이제 새로 이제 팔아보겠다고 한국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이 동남아 모델이었어요.
땀이 많이 나는 동남아시아 모델을 기용해가지고 한국에다 광고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아무래도 서양 존중하는 그런 뭐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뭔가 미스캐스팅이었고 너무 그 기업에서는 광고를 잘못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근데 그 이름을 왜 갖다 썼냐면은 대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드는데 아니면 그 형태를 만드는데 그거랑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데오도란트처럼 그 채취를 살짝 가려가지고 다른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데오도란트가.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 미스캐스팅한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뭔가 어긋나는 지점이 계속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어떤 형식이 이 사진 조각이 아닐까 이런 뭐 이래저래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데오도란트 타입이라는 어감이 경쾌하기 때문에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짓게 되었죠. 그게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사진 조각만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그뭐 인체 일부분이었었는데 뭐 팔도 나오고 또 사물도 좀 나왔죠. 조각 끌도 나오고 아마 조각 끌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위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인체를 주로 만들면서 그 뭐 샴쌍둥이처럼 사람이 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동물이랑 같이 붙어 있는 형태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축소하고 확대하고 복사하고 이러는 것들로 그런 형식이 이제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포즈, 그러니까 조각이니까 어쨌든 포즈가 중요한데 포즈를 어디서 이런 것들을 착안해가지고 만들 것인가에 좀 고민을 빠지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 잡지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하면서 패션 잡지에 광고됐던 그런 포즈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때는. 근데 그 포즈들은 추적을 하다 보니까 회화의 포즈이기도 하고 조각의 포즈이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는 건 어쨌든 미술사 참고를 많이 해요. 아시아 미술에서 뭐 동양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뭐 동양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초점이에요. 원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원근이 계속 변하던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하는 게 동양회화에서 보면은 이런 거구나. 부간법 같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작업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진적인 어떤 자유도를 이용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그러는 거는 사진에서 축소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작은 머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각사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대리석 조각들이 그런 게 많은데 뭐 르네상스도 그렇고 바로크도 보면은 아 특히 고딕으로 갈수록 로마네스크 고딕 이런 데로 갈수록 조각들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예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기예수 아직 인체 비례 같은 게 아주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예수인데 되게 늑수구레해 보여요. 머리는 작고 몸은 그 성인의 비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그냥 축소시켜 놨다고 해가지고 아기 예수가 되고 아기 천사가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사진은 성인을 찍어가지고 축소해 놓으면 그건 또 아기처럼 아기 그 조각에서 따지면 아기 무엇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조각사에 나오는 어떤 형식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조 같은 걸 이제 차용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조금 정상적인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뭐 그 요가하는 포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복잡하게 붙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진 조각이라는 것도 재료상 몇 번 막 앞구르기를 몇 번 한 건데 포즈라든가 그런 뭐 보이는 것까지 몇 번 더 구르면은 이게 작업이 너무 복잡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정상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흉상, 뭐 반신상, 뭐 아니면은 전신상. 그래서 포즈들도 조금 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뭐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때는 또 되게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흉상을 다시 시작할 때쯤에 제가 그 아주 친한 친구의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에 걸리셨는데 부모님 흉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표면의 굴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 이렇게 좀 말하기 힘든 감동이랄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흉상을 대략 아주 많이 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제 작업실 스태프들이었었어요. 흑백도 좀 있었어요. 근데 흑백은 이제 제가 뭔가 흑백 작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흑백을 작업을 했는데 너무 영정사진 같은 거예요. 너무 엄숙하고 무거우니까 동물 흉상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조 흉상도 좀 만들고 그리고 작은 뭐 미어캣이라든가 고양이 흉상도 만들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흉상들을 많이 만들고 그 많이 만든 흉상들로 뭐 전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12년 전시에 들어갔었죠. 먼저는 이제 촬영을 하고요. 초기 작업은 그냥 예를 들면 뭐 동료 작가다. 그럼 동료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세워놓고 그냥 다 찍는 거죠. 부분적으로. 근데 요즘은 촬영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또 검색으로 사진을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자를 찍기는 힘드니까 검색해서 뭐 아프리카 사자를 찍은 것도 오고 뭐 서울대공원에 사자를 찍은 것도 오고 뭐 도감에 등장하는 그 사진들도 오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대부분은 직접 찍었고요. 직접 찍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사진이 많은 경우는 뭐 그냥 검색해서 하는 거죠. 김혜자 선생이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 뭐 모델 김다울 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촬영을 한 거고요. 뭐 박찬호라든가 지드래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색한 거죠. 그분들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건 아니고 같이 작업하기로 얘기를 해놓고 제가 촬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검색이 난 것 같아서 검색을 한 거죠. 작업상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을 저렇게 깎아요. 폴리스티렌을 깎아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팅을 하죠. 플라스틱 코팅을 하고 그리고 완성이 돼요. 2001년 이전 작업들은 내부가 비어 있거나 내부에 그 알루미늄 스틱 같은 그런 쫄대로 이제 연살처럼 형태가 있고 그 위에 사진을 붙인 것들이 많고 2001년 개인전 이후로는 안에 내부가 차 있어요. 아주 실질적인 프로세스 상으로 그 잡지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속사에서 이제 그런 요청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했던 거였고, 이게 뭐 숭배 대상이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각 자체가 어떤 덩어리라는 것 자체는 어느 공간에 두면서 그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인물인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데 그게 그냥 뭐 내 친구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조각의 역사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숭배의 대상이었었고 그런 역사 자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어울릴 만한 그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각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미술사에서 계속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적 갈등 같은 거를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GD뿐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는 그 당대 인물이 투사된다면 더 많은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천안 전시는 신작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젊은 작가들을 데리고 이제 전속제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작가한테 이렇게 뭐 작업을 재료비랑 스튜디오를 주면서 그 작가들을 서포트했던 게, 그러면서 이제 아라리오 천안에서 제가 첫 번째 전시를 하게 됐는데 미술계에 많은 사람들이 볼 테고 너무 주목을 받는 전시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다른 시리즈를 만들되 아주 전통적인 조각의 방식으로 뭔가 조각가다운 조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사진 조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조각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작가라는 그런 생각은 강했었고, 명함이 심지어 조각가 권호상이라는 명함까지 파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각가라는 타이틀은 없었거든요. 그냥 설치미술가냐 뭐 현대미술가냐 이런 정도였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명칭이었었어요, 사실은 조각가는. 그리고 저는 데뷔한 이후에 그 사진비평상이라는 걸 한번 받았어가지고 사진 국제전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진작가로 대우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 개인전이 있었죠. 그 전시가 있기 2년 전에 한국에 그 맨체스터 갤러리 미술관, 시립미술관이에요. 거기 팀들이 와가지고 한국 작가들을 리서치하는 작업이 있었고, 그 전시를 하기 전해에 작가를 초대해가지고 레지던스처럼 그 맨체스터 동네에 머물게 하면서 작업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맨체스터에서 촬영한 것들과 한국에서 촬영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작업을 한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맨체스터에서 전시를 하게 됐죠. 그 공간이 진짜 흥미로웠던 게 200년인가 된 공간이었어가지고 문에 들어가가지고 고전적인 형태의 그런 미술관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새로 지은 미술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으로 봤었더라고요. 제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작업도 좋아하는데 그 작가가 새로운 어떤 미술관을 개관하는 거에 맞춰서 벽화 작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미술관에. 근데 그 책을, 얇은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게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고, 조명이 없어요. 그냥 바깥에 위에 플락시글라스인가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바깥에 구름 지나가면 어두워졌다가 쨍하고 햇빛 나면 밝아졌다고 하는 미술관이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채광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그냥 조각 있는 공원 풍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대 위에 조각도 있고 그 옆에 사람들도 기대에 있고 또 광장 같은 것도 좀 있는데 거기에 조각 같은 것, 조각이 서 있기도 하고 사람이 서 있기도 하고. 근데 제 조각은 컬러풀한 사람 조각이기 때문에 사람인지 조각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큰 좌대들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흰색 좌대였기 때문에 좀 더 주변이 좀 더 밝아지고, 또 좌대들이 이제 건물 벽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벽감 같은 좌대에 그 좌대들을 벽에 붙여가지고 조각들도 좀 배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봤던 조각의 구성들, 공원에서 봤던 구성들과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접했던 구성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구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경찰도 나오고 경찰 그 말도 나오고 뭐
미술관 관계자들도 많이 모델이 됐고 그랬었어요. 넓고 일단은 제일 큰 방을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넓고 공간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큰 공간을 써본 적이 없었고 거기서 자동차가 시작됐어요. 자동차를 한 대 정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작업실이 회화 작업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폭이 80cm고 높이가 2m 몇이에요. 그러니까 큰 캔버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큰 조각은 왔다 갔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80cm 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연습을 했던 게 바이크 토르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 가면서 이제 바퀴랑 이 핸들이 막 떨어져 나가니까 바이크 토르소가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컬프처 작업이 이제 시작은 거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창동 스튜디오 1번 방의 문폭 때문에 그 시리즈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개인전이 잡혀 있는데 너무 넓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돌 하나만 놨으면 좋겠다. 돌 같은 어떤 사물 대신에 현대적인 오브제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받아온 도면을 가지고 전시장 도면에 바위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전시 전에. 그래서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요 정도 크기면 되겠다 해서 그 사이즈를 이제 그 비례를 봤더니 폭 2m에 길이 5m예요. 근데 납작해야 돼요. 납작한 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원처럼 큰 공간에 돌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2m 곱하기 5m는 사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동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냉장고가 큰가 했는데 훨씬 작고, 싱크대 정도가 되나 했는데 좀 애매하고, 근데 자동차는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동차에.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납작한 자동차는 또 슈퍼카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미니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최근에 나온 그런 자동차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수치랑 사진을 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창동에서는 문이 작으니까 큰 작업실로 이사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전에 그럼 여기서 연습을 하자. 몇 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그 연습을 하는 자동차가 가장 비슷한 사물이 중에 저 80cm 문을 벗어나려면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게 이제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보게 된 거예요.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로. 그래서 자동차를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리고 부가티 이렇게 세 대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현대적인 형태를 가진 사물이되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을 하고 마치 로댕이 작가의 혼신을 불어넣은 듯한 터치를 넣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브론즈를 뜨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온 시리즈예요. 스컬프처 시리즈라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어떤 그 어떤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많이 만들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느낌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그 토르소 작업은, 컬러풀한 토르소는 6대인데 그 토르소들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먹고 있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근데 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뭐 하여튼 애착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리즈들을 제작을 할 때 많은 미니카들을 모았었어요. 그 핑계로 사실은.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수치나 형태를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니어처를 보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제작을 많이 했어요. 한동안은 그 뭐 미니카 수집가인 것처럼 인터뷰한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한 10년 동안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 작품 제작 이후에 또 모으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서교동에 그 취미가라는 그 신생 공간이 있어요. 젊은 작가들이 운영을 하는 공간인데 흥미로운 전시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돈선필 작가가 저한테 그
의뢰를 했어요. 취미가에서 취미관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일본의 만다라케 가면은 자기 물건, 자기가 모은 수집품들을 막 모아놓고 파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시를 할 거다. 근데 저기 뭐야, 유리관을 하나 줄 테니 작가님 뭔가 넣고 좀 팔아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았던 처치곤란의 미니카드를 다 싹 넣어가지고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작정을 하고 있다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요새 얼마나 하는지. 봤더니 가격이 엄청 많이 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팔면 안 되겠구나. 팔지 말고 그러면은 미니카를 만들자. 그래서 미니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미니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르망 경기에서 우승한 차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검색해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애착이 생겨가지고 과연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하다가, 저 미니카라는 거는 어쨌든 손에 쥘 수 있을 만한 작은 덩어리거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수석집이 있었어요. 그때도 수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처럼 수석을 감상하듯이 제가 그 람보르기니 돌 바위 얘기하듯이 작은 돌 감상하듯이 이 조각을 감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조각을 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자. 그러다가 얘네들은 이제 뭐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은 나랑 이걸 산 사람밖에 없으니까 책을 만들자 해가지고 얘네들을 아주 정교하게 촬영을 해서 그 50개의 작품이 됐을 때 책을 한 권 냈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브론즈 조각을 만들고 그 전시의 제목이 스컬프처였고 조각가라는 직업에 관련된 인터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사진계에서는 이제 저는 아예 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가가 된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조각가다라고 얘기를 해야 조각가라고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그 브론즈 작품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 브론즈 작품은 만들면서부터 제가 어느 정도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브론즈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억이었었어요. 그 작품을 제작을 해서 2억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야만 제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정도의 전시 규모였던 거예요. 31살짜리 작품을 누가 2억에 사요? 아무리 브론즈라고 하더라도 그 안 팔리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부가티랑 페라리는 이제 같이 똑같이 만들었는데 완성도가 높은 람보르기니만 먼저 브론즈가 되고 페라리는 10년 뒤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10년 뒤에 완성이 되고요. 15년 뒤에 최근에 여기서 작업실에서 이사 가야 되니까 그걸 완성했어요, 부가티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작품은 어떻게 보면 15년이 걸린 거죠. 우리가 아는 많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은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빈치도 그렇고 특히 미켈란젤로, 뭐 베르니니 다 이태리 사람들인데 지금 현대 미술가 중에 조각가 중에 그런 천재적인 작가들이 이태리에는 없거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좋은 피를 가진 천재적인 조형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두카티를 만들고 페라리를 만들고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거예요. 다 그 동네 살아요, 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오토바이나 자동차 디자인들은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에서 디자인을 많이 차용을 해요. 그런 쉐입 같은 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뒷모습이 뭐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뒷모습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은 조각을 바탕으로 인체나 그 동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동시대적인 조각의 대상으로 삼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예. 사진 조각을 제작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제가 작품을 들고 날릴 일은 없거든요.
또 스태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벼운 조각을 하다가 무거운 조각을 했다 이런 평들도 많았는데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쨌든 전통적인 터치가 그 메스가 들어가 있고 터치가 아주 현란한 그런 조각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정직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접근은 아니었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현대 조각이야? 그런 동시대 조각이야?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이런 아주 삐뚤어진 마음이었는데 전통적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몇천 년간 내려오는 그런 재료의 그 매력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만들게 되고 브론즈 공장에서 브론즈 람보르기니가 딱 나왔을 때 브론즈 공장 사장이 하는 말이 권 작가 그 브론즈 공장은 굉장히 유서 깊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장이었는데 권 작가 이거는 이제 천년만년 가는 거야. 딱 얘기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라리오 저기 공간 그 사옥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가 붙은 제목들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게 많네요. 형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무제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들은 대부분 그 대리석 조각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대리석 조각도 있고 뭐 인도에 나오는 조각들, 인도 미술에 나오는 조각이 차용된 것도 있고 뭐 힌두 사원 같은 거 그런데 등장한 제 국현에서 갖고 있는 제 트리 작업도 사실은 정말 트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가면은 그 힌두 사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겉에 빠글빠글한 조각들로 막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붕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 조각이. 그런 복잡한 구성들이 그런 데서 나왔죠. 조각사에서. 구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제 작품 중에 루비 베이프 나이키인가? 뭐 이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베르니니 조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타는 마을을 탈출하는 아들과 아버지와 손자예요. 근데 그 조각을 보면은 조각이 엄청 큰 조각인데 발목이 부러질까봐 여기 발목에다가 애기를 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애기가 그 비례가 이상한 성인이 축소된 것 같은 그 비례의 조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각들, 대리석 조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다리 주변에 뭐가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도 왼쪽 다리인가에 뒤에 나무 둥지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대리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러지지 말라고 이제 장치들을 하는 건데 그 구조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잘라진 나무들 아니면 바구니 아니면 뭐 이불, 뭐 천사도 있고 과일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조각을 지탱하기 위한 뭔가 스토리텔링을 할 것 같지만 별거 없는 그런 사물들. 근데 그게 소조를 배울 때 처음에 어떤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덩어리째 붙이거든요. 그런 행위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리 밑에 있는 요 형태들만 따로 띄어가지고 메스 패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뉴 스트럭처도 같은 형식이고 릴리프도 사실은 같은 형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덩어리를 붙이는 아주 조각적인 행위들, 소조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 시리즈 때 그게 그 포즈 때문에 잡지를 많이 보게 됐는데 남성지에는 시계들이 대부분의 기사예요. 근데 그 많은 시계들을 이제 오려서 봤더니 오려서 놓으면 진짜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오려가지고 이제 플랫 시리즈가 나온 건데 왜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은 럭셔리한 비싼 물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광고가 되고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간을 정했어요. 뭐 한 5, 6년 동안 2003년에 작업을 했으니까
99년부터인가? 99년부터 몇 년까지 잡지, 예를 들면 럭셔리라는 잡지에 나온 모든 보석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펼쳐놓고 이제 찍은 게 이제 보석 시리즈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은 내가 럭셔리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잡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한국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물들도 중요하지만 그 종이장이 놓아진 그 풍경 같은 거, 그 도시 같은 그 느낌을 담고 싶다. 대신에 또 조각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종이들이 서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각이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죠. 근데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 뭐 선택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주변에 널린 게 잡지였고 그 잡지에서 다루는 사물들이 그렇게 럭셔리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사진 조각이 사실은 가벼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가벼운 거는 해결이 됐는데 얘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2달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당장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만들되 사진 조각에서 인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정물 조각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의 1번 작품은 제 방에서 찍은 정물이었었어요. 제 컴퓨터에 있는 책상에서 찍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거기에 등장한 사물들이 임팩트 있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사물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래서 이제 남자 잡지에서는 시계, 여자 잡지에서는 보석을 올렸는데 보석을 올리고 남은 걸 봤더니 화장품이어서 화장품까지 하게 됐어요. 종이장을 그냥 세워가지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거는 간단한 조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조각을 늘어놓은 풍경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철사를 막 숨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숨기니까 합성인 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리즈에서는 이제 철사들이 많이 대놓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잡지 한 권을 올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월페이퍼라는 그 다국적인 그 디자인 잡지를 올리는 건데 매달 나오는 잡지고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인터뷰를 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그 달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구상에서 가장 그럴싸한 물건들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는 건축, 미술, 또 공예, 시각 디자인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놨을 때 훌륭한 무슨 미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플랫 작품이 2003년에 나왔는데 2003년 이후에는 정물 조각의 어떤 형태를 띠는 사진 조각들도 많아요. 나중에는 뭐 메스 패턴스처럼 정물만 나오는 그런 사진 조각도 등장하기도 했고 또 뭐 한때 흉상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보면은 어쨌든 인물 아니면 사물 뭐 이랬던 것 같네요. 예. 이게 만들고 나니까 또 간략한 또 사진 조각 같은 게 됐더라고요. 철판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칼더의 그 스테빌이라는 그 조각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바닥에 설 수 있는 조각들이 있는데 철판들이 잘 설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구성을 차용해 가지고 나의 사진 조각, 그러니까 플랫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끼워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플랫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작품을 보면서 저 플랫이 밖으로 나와서 조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상상을 갖게 된 이유는 플랫을 발표할 때 저 오려낸 저 이미지들의 저 작은 조각들을 왜 전시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종이장으로 밖에 서 있는 거는 어떤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조각적으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10년 만에 어떤 화답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이미지 사이를 이제 관객들이 걷게 되는데 그거는 마치 플랫이라는 작품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뉴냐면은 사실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신작이라도 뉴 스트럭처라고 하기도 했고 또 칼더가 만들었던 그 구조를 차용해서 다시 만들어서 또 뉴 스트럭처일 수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릴리프는 사실은 저희 집 벽에 걸어놓고 싶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뉴 스트럭처는 공간이 많이 차지되니까 릴리프는 벽에 걸 수 있는 뭔가 조각을 만드는데 벽에 걸 수 있는 조각은 부조니까 또 부조를 만들자. 대신에 얘네들은 두께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시작했던 릴리프 아니 뉴 스트럭처 대신에 그 나무판으로 하자. 그래서 나무판으로 만든 이미지가 담겨 있는 조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뉴 스트럭처랑 굉장히 많이 유사하고 또 예, 짝을 이루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닌데 예전에 그 람보르기니를 만들 때 작업실이 약현 성당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그 공간은 6년 동안 비어 있었고 한 번 불이 났던 공간이라 천장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이렇게 물에 쳐져가지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지어진 공장 건물이었고 벽돌로 지어졌었고 밖에서 보면 엄청 멋있는데 안에는 엄청 무서운 그런 커다란 공장 안에 한 켠이었는데 괴물이 나온다고 너무 무서운 공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단지 내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저도 그 약현 성당에 가가지고 저걸 샀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거를 작업실에 놓고 지냈는데 정말로 캐톨릭 신자가 하는 말이 저게 신부님한테 세례 같은 걸 안 받으면 그냥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빠져있으면 뭐 성물이 아니구나. 그냥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제가 피규어 사듯이 그런 피규어랑 같은 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피규어랑 같이 막 모여있긴 해요. 그 작품 자체가. 제가 싱가포르에 태멘공 아트 레지던시라는 곳에서 이제 레지던스를 몇 달 했었는데 그 되게 흥미로운 공간이었어요. 거기도 장군들이 살던 집이었고 그 장군들이 살던 집 네 채를 개조해서 그 전시장과 자기 집으로 작업실로 쓰는 어떤 싱가포르 유명 그 헨리 첸 카잔이라는 어떤 유명 그 싱가포르 작가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레지던스였어요. 베니스 비엔날레를 싱가포르 대표로 나갈 만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 엄청난 그 유물 컬렉터였더라고요. 당, 청, 명, 뭐 나라 유물들도 많고 그 집에서 쓰는 식기들이 정말 그런 유물들로 식기를 쓰더라고요. 보통 막 엄청난 컬렉터들 집에 가면은 작가들 이제 초대하면은 에르메스 식기들 같은 거 놓고 세팅해가지고 막 대접하는데 그 정도는 진짜 세도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냥 유물들을 식기로 세팅을 해버리니까 너무 막 뭐 근사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좋은 유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한 이미지 그 유물들로 매스 패턴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미술이 너무 근사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유물들도 더 들여다보게 되고 좋은 유물들이 제 작업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 또 제 집에서 쓰는 소소한 사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 매스 패턴스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죠. 유물들을 저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그냥 그 소주하듯이 덩어리를 붙이는데 덩어리를 붙이는 조형적인 거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미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배 있는 그런 조형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럴 텐데 그런 요소들이 이제 겹쳐져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리석 조각의 옆에 구조체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들이고 정물 조각이기도 하고 그거 이후에 또 분리된 조각이고
새들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이게 너무 몸이 건조할 때가 많기 때문에 동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식으로 덩어리가 붙는 거죠,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의 성격, 타고난 성격 그대로 작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게으른 성격 때문에 어떻게 한 방에 쉽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 직업적인 소명 때문에 새로운 시리즈를 계속 내기도 하는데, 사진 조각은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사진 조각이 변화하기도 해요. 그 스컬프처 시리즈에서 검색한 사진이 등장을 했어요. 사진 조각에서 호크니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그 적용이 됐고, 그 이후에는 검색한 사진들이 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제가 사진이라는 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각가로, 그리고 조각의 역사에 끼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뭔가 열망 같은 게 작용해가지고 제 작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술사 자체에 굉장한 그런 팬이기도 하고 그런 매니아 같은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사진 조각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추상적인 조각들이에요. 추상적인 사진 조각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초기의 사진 조각들은 굉장히 많이 추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지지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삐뚤빼뚤 찌그러져 있는 그런 얼굴들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최근에 유아인을 만들었던 추상적인 5가지 시리즈의 얼굴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인데, 그런 것들을 영향 받아가지고 최근에 만들고 있는 조각들이 그런 것들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헨리 무어의 형태에서 영향을 받은 사진 조각 와상들, 그리고 뭐 두상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좀 더 추상적이면서, 추상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정지된 이미지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작품의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 배경들도 들어가고, 또 검색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 공간에 서 있었던 그 인물이 합쳐져 가지고 제 작업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